그 스타트업이 VC를 만나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VC들이 어떤 자료를 요구할까? 어떤 데이터를 요구할까? 어떤 질문을 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오늘은 그 VC들이 그 스타트업을 만나기 전에 좀 어떤 생각, 어떤 데이터들을 요구를 보통 하려고 생각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데모데이 김범수입니다. 이제 스타트업 창업자분들이 VC 미팅 하러 가시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죠. 어쨌든 이게 나를 남한테 팔아야 되는 거니까. 뭐 다 세일즈잖아요. VC 펀딩도 그렇고 뭐 그 스타트업의 펀딩도 그렇고 다 결국 펀딩,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거는 다 설득이죠, 설득. 근데 그 설득을 할 때 이 사람이 분명히 뭘 물어볼 것 같은데 뭐를 물어볼까 뭐 그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회사의 어떤 주요 지표에 대해서 물어본다라고 할 때는 뭐 어떤 걸 준비해 가야 될까요? 뭐를 필수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회사마다 사업 내용이 다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무슨 지표를 봐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일괄적으로 이거는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거를 딱딱딱 집어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다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냥 여러분이 그 어떤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될까에 일반적으로 VC가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개인을 누굴 만났어요. 근데 그러면은 누구를 처음 만나서 내가 자기소개를 한다 그럴 때 그러면은 우리가 자기소개를 할 때 말하는 내용에는 상대방이 나를 처음 만났으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싶어 할 것이다라는 그 가정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게 뭐겠어요? 나는 이름은 뭐고 어느 지역에 있고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VC 네트워킹 미팅에 갔는데 이 동네에서 실리콘밸리에서 근데 제가 나갔더니 그쪽이 그 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도 모르고 김범수도 몰라. 그럼 제가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나는 범수킴이고 나는 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 있고 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는 이렇게 투자하는 펀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뭐 얼리 스테이지 투자하는 VC이고 우리가 서울이랑 실리콘밸리에 지점이 있고 나는 파트너 중에 한 명인데 내가 실리콘밸리에서 미국 투자를 다 그 담당을 하고 한국 투자는 내가 원격으로 참여를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실리콘밸리에 21년 동안 이렇게 일을 했었다. 뭐 그런 얘기 하면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소개를 할 때도 결국은 그 사람이 원할 것 같은 이걸 알면 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큰 그림은 아는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보통 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사 입장에서 다르게 보면은 우리 회사를 잘 모르는 처음 만나는 VC가 우리 회사를 딱 만났을 때 이러저런 거를 당연히 알고 싶어 하겠지라고 여러분이 생각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없으면 오히려 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사업을 하시는 게 잘못하고 계실 가능성이 많죠. 왜냐면 그걸 도대체 무슨 데이터를 봐야 우리 회사의 전체 그림을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내가 그게 답이 없으면 그거는 VC 미팅 전에 나의 문제인 거죠. 우리 회사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볼까요? 내가 어떤 그 인앱 퍼처스를 그 인앱 서브스크립션을 파는 무슨 모바일 앱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그게 뭐 무슨 앱이든 간에 그러면 그런 걸 한다라고 하면은 VC 입장에서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뭐 다운로드 숫자나 결국 그 퍼널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VC가 모바일 앱이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은 자 앱을 다운로드를 하고 그 다운로드 한 사람 중에 실제로 앱을 열어서 어카운트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어카운트 만드는 사람 중에 몇 명이 실제로 그 액티브 유저가 되고 그러면 액티브 유저의 이 사람의 정의는 뭐지? 그래서 결국 퍼널의 끝단에는 액티브 유저 중에 몇 프로가 그 인앱 퍼처스를 구매를 하고 이 퍼널이 VC가 생각을 할 때는 아니 모바일 앱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면 저거는 청 물어보면 청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대표한테 물어봤을 때. 근데 대표가 글쎄요 뭐 이게 뭐 이 정도 되고 뭐 이렇게 좀 두루뭉실하게 말을 하면은 VC가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아니 이걸 퍼널 구조로 머릿속에 안 넣고 있단 말이야? 너무 이상한데? 이렇게 이게 좀 제대로 사업을 못하고 있나 보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모바일 앱 그 서비스를 하고 인앱 퍼처스로 매출을 내겠다라는 회사를 만났을 때는 저는 그거 물어봤을 때 그게 뭐 너무 숫자를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면은 저는 좀
별론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다음에 또 뭘 물어볼 수 있을까요? 이게 한번 그러면은 그게 유료 고객이든 아니면은 무료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커스터머 리텐션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커스터머 리텐션을 제가 제일 제 취향으로 가장 제가 원하는 포맷은 뭐냐면은 코호트로, 그러니까 1월에 가입한 사람, 2월에 가입한 사람, 3월에 가입한 사람이 month 1, month 2, month 3 또는 기간이 짧으면은 week 1, week 2, week 3에 어떻게 줄어드는가. 그러니까 코호트를 지금 영상 보시니까 제가 거꾸로 그릴게요. 그러면은 month 0에는 100%일 거 아니에요. 그 달에 돈을 낸 사람이 100명이면은. 근데 그러면은 month 1에 churn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줄겠죠? month 2에 줄겠죠? month 3에 줄겠죠? 그래서 대략 저 같은 경우에 좀 서비스가 그래도 업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하면 6개월 뒤까지 유료 고객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또는 액티브 유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는 month by month to month로 이렇게 쭉쭉 그래프를 따로따로 리텐션 그래프를 보는 거를 제일 저는 선호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애널리틱, 데이터 애널리틱 툴들이 보면은 리텐션 그래프를 그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해줍니다. 뭐 하다못해 그 구글에서 제공하는 그런 무료 모바일 랩 애널리틱스나 뭐 앰플리튜드나 믹스 패널 같은 거를 쓰셔도 다 그런 식으로 리텐션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저희는 뭐 3개월 리텐션이 20%입니다, 뭐 50%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러면은 저는 그게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도대체 3개월 리텐션이라는 게 누구의 리텐션을 말하는 거냐. 이게 뭐 유료 고객이냐 아니면은 뭐 액티브 유저냐. 그러면은 우리가 무료이지만 액티브 유저의 우리의 정의는 뭐냐. 뭐 그 정의라는 게 예를 들면 일주일에 몇 회 이상을 쓰는 사람이라거나 뭔가 회사 내부에 정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리텐션이라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 회사도 제가 여러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리텐션이 80%다. 그래서 이 80%라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계산이 된 거냐고 물었더니 처음에 가입한 사람 중에 그 다음 주에도 쓴 사람이 80%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80%가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면은 그거는 또 모르세요. 그래서 저는 리텐션이라는 건 여러분 머릿속에는 그냥 그거를 그렇게 위클리든 먼슬리든 코호트 애널리시스로 쫙 이렇게 먼트 제로, 위크 제로에서부터 쭉 이렇게 빠지는 그 그래프. 그래서 우리가 3개월 뒤, 6개월 뒤에 실제 처음에 가입했던 100% 중에 몇 프로나 남아있는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게이지먼트를 평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딱 나오지 않는 회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조금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를 획득을 하는 단.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모바일 앱이라고 하면은 다운로드부터 인앱 퍼처스 세일까지 가는 그 퍼널이 즉시 물었을 때 탁 뭐 대표님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 있다가 탁 나오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인게이지먼트가 어떻게 되냐? 그래프 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코호트 분석으로 쫙 해가지고 그 리텐션에 대한 게 대표 머릿속에 그렇게 들어있느냐. 그 다음에 앞단의 유저 애퀴지션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올게닉이 맞냐? 페이드가 맞냐. 또 올게닉은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경로로 하고 있는가? 이 올게닉 트래픽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그 노력 중에 어떤 게 실제로 기여를 하고 있고 어떤 거는 기여를 하고 있지 않나. 그 올게닉 트래픽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흔적을 저는 굉장히 보고 싶어 하는 편이고요. 왜냐면 저희 데모데이 그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초기 기업의 광고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그거는 굉장히 나쁜 버릇이 일찍 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 근데 페이드를 한국 실정사 안 할 수 없다? 그러면 페이드를 할 때는 이 페이드 트래픽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이 광고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그냥 저희가 광고 에이전시 써서 그냥 이렇게 한 달에 얼마씩 집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저한테는 그것도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은 초기 기업이 사실 광고 에이전시가 정말 100% 자기를 위해서 최대의 효율을 내주는 건지 안 내주는 건지를 검증을 어떻게 안 하고 그냥 에이전시한테 월 얼마씩 줄 수가 있지라는 생각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뭐 올게닉은 저희가 이런 시도를 해봤는데 이 중에 이게 제일 뭐 SEO 효과라든지 뭐가 좋아서 또는 틱톡에서 이런 영상을 여러 개 찍어서 올렸더니 이런 게 좋아서 저희는 주로 지금 틱톡이랑 인스타그램에서 영상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저희 같은 경우엔 보니까 회사 이제 사이트에 이렇게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는데 그 블로그에 되게 인포메이티브한 글들을 많이 써서 올렸더니 거기서 오는 트래픽이 많다라든지 뭐 어쨌든 뭔가는 그 사용자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흔적 그중에 워킹한 거는 계속 더 늘려나가고 워킹 안 한 거는 포기하고 이 흔적을 저는 보고 싶은 거고 페이 트래픽을 만드는 데 있어서 광고의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해왔는지 이런 부지런한 그 회사의 학습으로서 남은 것들을 저는 보고 싶어 하거든요. 사실 초기는 그게 중요한 거지 뭐 당장 결과물이 초기 기업에 얼마나 대단한 결과물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용자 유입단, 그 다음에 그 유입에서부터 결제까지의 그 퍼널이 얼마나 대표님 머릿속에 잘 들어있느냐,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유입된 사람의 리텐션을 어떤 식으로 추적을 하고 있냐. 왜냐하면 추적하지 않으면, 내가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행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잘 되나 보다 이런 걸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리텐션을 진짜 잘하고 계시면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모바일 앱 인앱 퍼처스를 팔아서 매출을 내는데 여러분이 똑같이 광고를 하더라도 광고비를 똑같이 써도 여러분이 진짜로 리텐션을 잘 유지를 하고 계셔서 사용자들이 리터닝 유저에 의해서 재결제율이 높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똑같은 광고비를 쓸 때 매출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광고비가 고정돼도 여러분이 매출 대비 광고비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은 리텐션 하는 유저는 우리가 광고로 새로 데려오는 게 아니니까. 근데 어떤 회사가 계속 매출이 늘기는 느는데 그거에 따라서 광고비도 는다라고 하면서 저희 리텐션 좋아요라고 하면은 그때 이게 리텐션이 좋으면은 왜 광고비가 똑같은 비율로 따라가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그런 건 굉장히 상식적인 질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인앱 퍼처스로 매출을 내야 되는 모바일 앱의 경우를 하나의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정도는 사실은 초기에 모바일 앱 비즈니스를 하는 스타트업 창업자다라고 하면은 그냥 거의 자다가 누가 쭉 찔러도 그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게 내 머릿속에 안 돼 있으면은 그거는 내가 내 사업을 충분히 치열하게 철저하게 하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그 하나의 예로 삼으셔서 내가 웹 서비스를 한다든지 뭐 다른 뭐를 한다라든지 뭐 그런 쪽, 예를 들면 내가 B2B 사스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하면은 사스 같은 경우는 앱처럼 뭐 광고를 해서 유입하고 이런 게 안 되니까 그러면은 별도의 이렇게 아웃바운드 세일즈 그 채널에 의한 그 퍼널을 또 내가 갖고 있겠죠. 예를 들면 아웃바운드 퍼널과 인바운드로 또 우리가 어떻게 연락을 해서 그러면은 지금 초기 기업이라서 아직은 세일즈맨이 그렇게 없어서 인바운드에 많이 의존한다. 그러면은 그 인바운드에서 유입되는 우리한테 처음 연락 오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채널, 뭘 통해서 온 건가? 우리 뭐 전자신문 기사를 보고 온 건지 아니면 우리가 무슨 뭐 어디다가 블로그 쓴 걸 보고 온 건지 우리 페이스북 포스트를 보고 왔는지 어쨌든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딱 대표님 머릿속에는 퍼널처럼 이렇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이게 도대체 어떤 단계가 바틀렉인지 어떤 단계를 고쳐야 우리가 더 궁극적으로 퍼널의 끝단에 우리가 고객을 데려가고 싶어하는 그 끝단까지 데려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우리가 액션 아이템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여러 가지로 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면 회사마다 다 다르지만 VC를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거를 어떤 단추를 올리고 어떤 단추를 내려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딱딱 이렇게 구획 정리가 단계별로 여기가 바틀렉이고 여기는 이걸 더 해야 되고 여기는 이걸 더 해야 되고 이게 대표이사 머릿속에 딱 들어있기를 VC들은 보통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VC가 생각했을 때 우리 서비스가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려면은 이런 데이터들을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반대편에 가셔가지고 생각을 하시고 역지사지해서 생각을 하시고 그 데이터를 꼭 VC 미팅뿐만이 아니라 그 정도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항상 추적하고 계셔야 되는 데이터니까 그런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회사를 운영하시면 좋습니다.